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중에서도 미국의 금리 그리고 환율 이야기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자, 오늘은 신한은행의 오건영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시장 이야기 하려면 팀장님 모셔야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오늘 주제부터 저희가 바로 좀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죠. 7월 FOMC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네네.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이 마지막이냐, 한 번 네. 더 남았냐. 네. 자,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그림부터 이야기해보면요. 미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2차 대전 이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게 9번 있었는데 네. 9번 중에 한 번을 제외하면 모두 다 경기 침체가 어김없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케이스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지 1년이 좀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 별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을 때 그게 역전됐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역전된 원인을 좀 봐야 돼요. 네. 역전이 됐을 때는요.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잖아요. 은행은 단기로 돈을 빌려가지고 장기로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단기로 돈을 빌리는 은행이 높은 금리에 빌려서 낮은 금리에 대출을 해주면 마진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좀 적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대출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실물 경제에 돈이 덜 풀려나가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볼 필요가 있냐면 지난 코로나 때 보면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은행권에다 주입시켜줬기 때문에 은행이 현금이 넘쳤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없다. 거죠. 네. 그래서 예전하고 달리 단기 금리가 높더라도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 높은 금리로 조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은행이 타격받을 게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시그널이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해석이 가능했죠. 근데 요 판이 조금 바뀐 겁니다. 언제 바뀐 거냐면 3, 4월에 SVB 사태가 딱 터졌죠. 네. SVB 사태가 터지면서 은행들이 자금 땡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예금 인출도 많아졌고요. 그럼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갖다가 자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금리를 높였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장단기 금리의 영향을 좀 받게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차를 두고서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되지 않겠는가. 다만 그 경기 침체가 과거보다는 좀 마일드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간밤에 옐런 의장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네. 경기 침체 아니다. 미국은 네네. 견조하다. 그래서 그 자신감의 주가도 좀 오르는 현상이 밤에 네네. 나타났었는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가요? 그럼? 네, 이제 그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했었던 가장 큰 포인트는요. 네. 결국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소비가 생각보다 강한데 물가가 빠르게 내려오니까 물가가 내려오면 이후에 경기 부양을 해줄 수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이럴 때는요. 자신감을 북돋아줄 수 있는 코멘트들을 좀 해줘야 돼요. 오. 근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옐런 재무장관이 그래도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닫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너무 과열이 될 때에는 경기에 대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또 너무 이게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때는 좀 달래주는 코멘트를 해주게 되는데 저는 그 정도 레벨에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의미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네네, 점.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멘트까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해서 긴축 강도를 좀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연준 내 매파와 비둘기파가 가장 크게 네.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에서도 이제 7월 FOMC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기서도 이 얘기가 좀 회자가 될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의 금리 레벨을 한번 보면은 미국 기준금리 레벨로 해서 5에서 5.25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 같으면 높은 레벨이에요. 근데 이 높은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을 많이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약이 효과가 있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준 내 비둘기파는 얘기하는 거죠. 이거 먹은 거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천천히 나타나니까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게 연준 비둘기파고요. 매파는 벌써 꽤 많은 시간을 기다렸고 지금도 시장이 이렇게 뜨겁고 경기가 탄탄한 걸 보면은 효과가 아직은 없다라는 얘기다. 더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긴축이라는 게 약효가 되려면 우리가 이게 긴축적이다 아니다라는 판명을 할 때는 옛날보다 금리가 높으면 긴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게 아니라 이게 약효가 드는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탄탄한 모습을 보이니까 연준 내 매파들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그 귀결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 7월 달 이번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0.25%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해 주신 그 포인트를 물고 들어가면 이게 한 번 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마냥 크지 않잖아요.
그럼 또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계속 어떤 흐름이냐면 2%면 다 왔다, 3% 다 왔다, 4% 다 왔다, 5% 다 왔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밀어올리는 이유는 시장이 되게 탄탄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면 높을 만큼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게 이제 명목상의 숫자겠죠.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이라든지 실물 경제에 긴축적인 영향을 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매파와 비둘기파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거고요. 매파가 조금씩 힘을 얻으면서 지금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재차 불거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탄탄한 미국 경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세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또 독이 된다라기보다 이제 네. 어디까지 그건 이제 제 생각에 투자자의 관점일 것 같고요. 기준금리 인상이 싫으니까 이제 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탄탄한 미국 경제는 좋은 거죠. 우리나라에게도 당연히 좋은 거고요. 우리 수출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그쵸. 테니까요. 다만 탄탄한 건 좋지만 이게 너무 과열되는 건 또 막을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상태로 오랜 기간이 유지가 되면은 네. 인플레이션이 하나의 고질병처럼 고착화가 돼버립니다. 마치 일본이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못 나왔던 것처럼 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재빨리 제압하지 않고 계속 내깔려 놔두면 이게 고질병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건 좋지만 적당히 뜨거운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도 지금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7월 FOMC 회의로 이런 매파냐 비둘기냐 이게 네네. 또 직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어떤 쪽으로 더 기울까요? 7월 FOMC 이후에 사이클이 종료될까요? 아니면 추가 인상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기준금리는 0.25%를 인상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종료라는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추가 인상에 대한 얘기를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게 될 겁니다.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이 인상을 바라볼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게 될 텐데요. 그 가이드라인을 아마 근원 물가로 잡을 것 같고요. 근원 물가라고 한다는 얘기는 에너지 가격하고 식품 가격을 제외한 CPI, 네. 소비자 물가지수 내지는 PCE라고 해가지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보는 거거든요. 이 지표가 근원 기준으로 했었을 때 2%로 빠르게 수렴하는지를 바라보려고 할 겁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어요. 맞아요. 작년 6월에 9에서 올해 6월에 3까지 그냥 1년 만에 6%가 내려와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다음부터는 약간 이 물가 내려오는 속도가 1년 내내 더딜 수 빠르게 있겠죠. 내려왔지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가가 전년 대비로 측정하거든요. 전년 대비로 측정하면은 작년 6월 대비 올해 6월이면 국제 유가가 140달러에서 70달러까지 빠졌어요. 거의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에서 물가를 잡아내리는 효과가 되게 컸는데요. 7월로만 넘어가도 작년 7월이면 국제 유가가 100달러 정도 되고요. 지금 국제 유가를 모니터링 해보니까 75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140에서 70으로 빠진 것보다 100에서 75면은 이 하락폭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중앙은행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가 2.7까지 내려왔는데 네. 그럼 다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환호를 했는데 아니다. 오히려 8월 이후에는 물가가 다시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옆으로 장기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죠. 그래서 아마 연준에서는요. 어떤 표현을 쓰게 될 거냐면 라이브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오. 매회 FOMC가 라이브가 되면서 그때그때의 물가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볼 것이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6월 달에 물가처럼 내려오는 속도가 두드러지게 빠른 게 계속 이어지는 게 보이면 그때는 9월이나 11월의 인상에 대해서는 중단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근원 물가가 탱탱하게 남아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아마 추가적인 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이다라고 라이브라는 표현을 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섣불리 긴축 사이클이 종료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이 환호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당연히 견제구를 던지게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긴장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네네. 할지 모른다. 라이브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포인트 좀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그러면 인하에 대한 가능성, 뭐 저희가 점칠 수는 없지만 네네.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연준에서는요, 이제 파월 의장도 그렇고 인하에 대한 가능성,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때 근원 물가 기준으로 2%로 내려온다는 모습이 뚜렷할 때 인하를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근원 물가가 얼마냐? 4.8% 정도 됩니다. 요거 많이 내려왔다고는 해도 여전히 2%에서는 많이 멀어져 있거든요. 이게 좀처럼 내려오질 않아요. 그럼 자 보세요. 이 4.8에서 예를 들어서 2.5까지 내려왔다. 그럼 2.5면 이제 2에 거의 근접했으니까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쫙 내려오는 추세에서 2.5하고요. 좀 내려왔다가 버벅 움직이면서 횡보할 때 2.5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려온다라는 추세가 뚜렷하게 서는 걸 확인하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게 2에 근접했다라는 레벨을 볼 뿐만 아니라
내려오고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추세가 서 있는지 네. 요걸 봐야 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은 이게 물가 중에서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이른바 끈적끈적한 물가라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금 같은 거거든요. 임금이라는 건 한 번 올라가면 쉽게 내려가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요거의 상승세가 둔화되는 시그널을 봐야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혔구나라고 이제 아무래도 연준이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준이 안심한다라는 그 컨셉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벨대가 2에 근접하고 추세가 살아있으며 스티키한 그 끈적끈적한 애들이 주저앉는 모습들 요걸 확인했을 때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아마 올해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를 기대하는데 그거는 조금은 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내년 2분기 이후 정도로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라이브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네네. 당분간 좀 집중해 볼 만한 지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표는 미국채 10년 금리를 저는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연준의 스탠스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이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단기 영역에 있는 금리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2년 금리까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2년 금리도 탁 오르고 올리지 못할 것 같으면 2년 금리도 훅 주저앉고 보통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연준의 모습에 반응하는 게 단기 금리고요. 그리고 연준과는 별도로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 잡게 되느냐를 바라보는 게 10년짜리 국채금리입니다. 10년짜리 국채금리는 한때 3.3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끝났다. 결국에 지금 당장 1, 2년은 인플레이션 갈 수 있지만 10년 후에는 인플레이션 없어. 이제 이런 걸 반영을 네. 했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 10년짜리 국채금리가 3.8까지 올라가 있고 이게 좀처럼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이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처럼 고착화되는 게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면 어쩌면 꽤 먼 영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년짜리 금리를 자극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10년짜리 금리가 일정 레벨 위로 뛰어 올라오는지 요거를 좀 모니터링 할 때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우리가 10년짜리 금리 움직임을 좀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지표까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달러 전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엇갈려요. 수년간 약세로 네네.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킹달러 아직 안 끝났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느 네. 쪽에 베팅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결국에는 추세가 서 있다라기보다는요. 네. 결국에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조금은 더 이어갈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인플레이션은 끝났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이 기대가 생겨나면은 달러가 급격히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앉아요. 근데 아니었네 하는 순간 더 인상할 것 같네 하는 순간 위로 치솟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 물가에 대한 반응을 보고 이 물가를 바라보는 연준의 스탠스를 보고 물가를 바라보면 끝난 것 같으니까 환율이 내려오고 근데 연준을 바라보면 또 올린다고 하니까 올라가고 그래서 환율이 진짜 종잡을 수 없이 1260원, 1330원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연준의 스탠스가 어느 정도 이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된다라는 걸 확인하는 시기까지는요. 당분간은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형태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달러 자체가 킹달러니까 오른다. 아니면 뭐 킹달러가 이제 끝났으니까 떨어진다. 이런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연준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디펜던시가 환율에는 좀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원화 이야기도 해볼까요? 원화는 강세, 위안화와 엔화는 약세입니다. 좀 이런 글로벌 분위기가 각자 달라요. 네네. 환율 분위기요. 네네. 이게 저희한테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원인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짧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은 원달러 환율,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네. 되는 거죠. 결국에는 만성 적자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하다가 이게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그 기대감을 갖다 크게 가져오고 있고요. 그 흑자 전환의 포인트에는 중국이 그래도 좋아지지 않겠어. 반도체 경기가 돌아서지 않겠어. 이게 원화에는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일본을 보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작년만 해도요.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엔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원엔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원엔이 한 1,000원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900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원화는 유독 강한데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하는 엔화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위안화인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이 성장이 둔화된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중국의 위안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3개국이 원하는 센데 엔화와 위안화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 엔화와 위안화가 약하게 되면은 이 둘이 수출 모멘텀을 좀 가져가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모멘텀이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던 원화의 강세가 조금은 주춤해질 수 있는 이른바 이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 인하라는 게 환율에 주는 영향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수출 중심의 국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 통화의 움직임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통화가 과도한 약세를 보이는 것들은 우리나라 원화의 일방적인 강세에도 제한점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시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금리 전망 그리고 원화, 위안화, 엔화, 달러까지 좀 총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신한은행의 오건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을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